어.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영하 8도, 눈 내리는 겨울밤. 19살 고3 청년 태연은 호떡을 굽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고급 검은 세단에서 내린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자는 19살 태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월의 서울은 매서웠습니다. 칼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영하 8도의 냉기가 사람들의 뺨을 얼얼하게 만들었죠. 밤 9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상점들이 셔터를 내린 낡은 골목 한 구석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연 19살. 키는 175cm 정도로 또래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지만 다부진 어깨와 굳은 살 박힌 손은 이미 어른의 것이었죠.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빛났고 추위에 붉어진 뺨 위로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고 무릎이 다 닳아버린 청바지 아래로 삐져나온 운동화는 이미 밑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태연은 포장마차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가 골목에 퍼졌어요. 달콤한 설탕과 계피 향이 차가운 공기와 뒤섞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태연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기름에 넣고 뒤집개로 꾹꾹 눌러가며 속에 설탕이 고르게 퍼지도록 했죠. 아저씨, 호떡 하나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500원이에요. 태연은 환하게 웃으며 각 구운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이가 돈을 내밀 때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호떡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추운데 따뜻하게 먹고 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학교를 마치자마자 달려온 포장마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곧장 여기로 달려와 밤 12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하루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머니 속 병원비 고지서가 무겁게 짓눌렀으니까요. 입원비 230만 원 체납. 추가 항암 치료비 350만 원 필요. 태연의 가슴 속에 박힌 돌덩이 같은 숫자였습니다. 이금자 할머니. 췌장암 말기로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태연에게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태연을 옆집 할머니였던 금자 할머니가 친손자처럼 키워주셨죠. 밥 먹었니? 오늘 학교는 어땠니? 매일 물어주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연은 호떡판을 닦으며 손등에 굳은 살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배달 알바, 주말 건설 현장 막노동, 그리고 이 포장마차까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할머니가 숨쉬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호떡 기름이 튀는 소리가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포장마차 뒤편 낡은 플라스틱 박스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월세 독촉장, 전기세 고지서, 병원 진료비 안내문. 태연의 19살 겨울은 그렇게 숫자와 추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건네는 호떡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고 지나가는 노숙인에게는 남은 오뎅 국물을 나눠주었죠. 가진 건 없었지만 태연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빛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환한 호떡 포장마차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겨울밤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처럼, 누군가에게는 위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태연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빛이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 태평그룹 본관 저택의 식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전복죽, 한우 스테이크, 계절 과일, 그리고 유명 셰프가 직접 만든 디저트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음식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강하율 8살. 작고 가느다란 몸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아이였습니다. 커다란 갈색 눈동자는 인형처럼 예뻤지만 그 안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 파리처럼 가는 팔다리, 그리고 움푹 들어간 볼. 명품 원피스를 입었지만 옷이 아이를 감싸는 게 아니라 걸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율은 젓가락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하율아, 한 숟가락만이라도 먹어야지. 가정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가까이 밀었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 안 고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아니, 정확히는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떠난 뒤로 세상의 모든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1년 전 고속도로 추돌사고, 아빠 강준환과 엄마 윤서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기억이 하율의 작은 가슴 속에 얼음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하율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삼키면 토해냈죠. 심리적 거식증.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천천히 스스로를 지우고 있어요. 식탁 맞은편 강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9살. 넓은 어깨와 단정한 회색 양복,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태평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무력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밥 한 숟가락 먹는 것조차 지켜보지 못하는 할아버지. 수천억 대 기업을 움직이는 손으로도 어린아이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강철은 스테이크 나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율이 저렇게 말라가는데 자신만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메어왔어요. 하율아. 강철이 조심스럽게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배 안 고파? 우리 그냥 조금만 앉아있자.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손녀 앞에서만큼은 힘을 잃었어요. 하율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식탁 위에 차가운 음식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 집에는 모든 게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강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저택에서 그는 외로웠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를 잃었고 이제 손녀마저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죄책감이 꿈틀거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한 여자, 이수민.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회장 자리를 위해 포기했던 여자. 결혼은 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여자. 혹시 살아있을까?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강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쳐버린 인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노인의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저 방에 들어갈게요. 하율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식탁을 떠나는 작은 뒷모습. 강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넓은 식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하율은 또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꿈. 아무리 달려도 닿을 수 없는 거리. 새벽 3시 하율의 비명소리가 저택을 깨웠습니다. 강철은 손녀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떨고 있는 작은 몸을 안아주는 것뿐이었어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하율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이대로 가면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어요. 강철은 손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겨울밤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하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하율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내는 큰 목소리였어요.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강철도 놀라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율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작은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기였습니다. 설탕이 녹는 냄새, 계피가 타는 냄새, 그리고 따뜻한 기름 냄새.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들어온 그 향기는 하율의 텅 빈 가슴 한구석을 간지렸어요.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어떤 음식 냄새에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지금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불빛이요. 하율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보였어요. 주황빛 전구 아래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세워주게. 강철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골목 입구에 차를 댔어요. 하율은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뛰어내렸습니다. 아가씨, 천천히. 경호원이 황급히 뒤따랐지만 하율은 이미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가 진해졌어요. 달콤함이 코끝을 자극했고 따뜻한 김이 얼어붙은 뺨을 녹였습니다. 하율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 포장마차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목도리로 목을 감싸고 까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청년이었어요. 패딩 점퍼 모자까지 눌러 쓴 탓에 눈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초승달처럼 휘어진 눈매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마스크 너머로 전해지는 그 음성에는 선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율은 말없이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호떡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동그란 반죽이 기름 속에서 부풀어 오르며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청년은 뒤집개로 호떡을 꾹꾹 눌렀고 그때마다 설탕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호떡 드실래요? 청년이 하유를 내려다봤습니다. 목도리 위로 드러난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요.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각 구운 호떡을 집게로 집어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하얀 김이 솟아올랐어요. 봉투를 건네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마스크 너머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율이 봉투를 받는 순간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00원이에요. 경호원이 얼른 돈을 건넸습니다. 청년은 돈을 받으며 다시 한번 웃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졌습니다. 하율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설탕가루가 하얗게 뿌려진 호떡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조심스럽게 호떡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느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녹은 설탕과 계피향,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하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해서였습니다. 1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청년은 휴지를 한 장 뽑아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돼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하율은 청년을 올려다봤습니다. 목도리와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맑고 따뜻하고 슬픔을 품은 듯한 눈빛.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율의 가슴속에서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었어요. 마스크 뒤에 숨겨진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뒤에서 강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포장마차 청년을 바라봤어요. 목도리에 가려진 얼굴, 마스크 너머의 목소리. 강철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청년. 강철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또 오세요. 하율은 뒤돌아보며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다시 올 거예요. 꼭. 하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율은 매일 밤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오늘은 일찍 집에 가고 싶어요라며 운전기사에게 졸랐어요. 기사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가씨가 뭔가를 먹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매일 저녁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또 왔구나. 태연은 하율을 알아봤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오늘은 각 구웠어. 아직 뜨거우니까 조심해. 호떡을 건네는 태연의 손이 익숙했습니다. 하율은 조용히 받아서 한입 베어 물었어요. 여전히 달콤했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하율은 빠짐없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호떡만 사서 돌아갔지만 점점 포장마차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호떡을 먹으며 태연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왜 매일 여기 있어요? 어느 날 하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호떡을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돈을 벌어야 해서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 누구요?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지금 많이 아프셔. 마스크 너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율은 그 떨림을 알아챘어요. 자신도 그런 떨림을 매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도 슬퍼요? 하율의 작은 목소리에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율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응, 슬퍼. 근데 슬프다고 멈출 순 없잖아. 태연이 웃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가에 주름이 졌어요. 너도 뭔가 슬픈 일 있어? 하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태연은 휴지를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울지 마. 오빠가 뭐 재밌는 거 보여줄까? 태연은 반죽을 집어 공중으로 던졌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반죽을 받아 다시 판에 올렸습니다. 하율의 눈이 커졌어요. 우와, 신기하지? 오빠 기술 좋지? 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태연의 목도리가 펄럭였고 마스크 끈이 풀렸어요. 아! 태연은 황급히 마스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턱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태연의 얼굴, 일자로 뻗은 진한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맑은 눈동자와 또렷한 이목구비, 추위에 붉어진 뺨 위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하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얼굴을, 저 눈을, 저 미소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매일 봤습니다. 집 서재에 걸린 사진 속에서. 왜 그래? 뭐 묻었어? 태연이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마저 똑같았어요. 아빠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율은 떨리는 손으로 태연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응? 오빠. 우리 아빠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율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응? 뭐라고? 우리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눈도 코도 웃는 것도 다 똑같아요. 하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포장마차로 달려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혹시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 돌아온 거 아니에요?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고등학생이야. 내 아빠 아니야. 그럼 왜 똑같아요? 왜 얼굴이 똑같아요? 하율이 울부짖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짜야. 나 20살도 안 됐어. 아빠일 리가 없잖아. 태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닮았어요. 정말 너무 닮았어요. 하율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화면을 태연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태연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아이를 안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썹, 눈, 코, 인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나?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야? 네. 강준환이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태연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까요? 오빠 이름이 뭐예요? 박태연. 박태연. 나이는요? 19. 하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9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뒤에서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하율은 태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빠,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제든지 와. 하율은 뒤돌아보며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올리지도 않은 채로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하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과 오늘 본 태연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똑같아. 너무 똑같아.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하율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강철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손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 깜짝 놀라 안경을 벗었습니다. 하율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하율은 숨을 헐떡이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강준환의 대형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강철이 매일 아침 바라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호떡 파는 오빠가요. 하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아요. 강철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하율아, 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사람은 닮은 사람이 많단다. 아니에요. 하율이 소리쳤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내는 고함이었어요. 강철은 놀라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예요, 할아버지. 눈도, 코도, 웃는 것도 다 똑같아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율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포장마차 앞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태연의 옆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을 할아버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강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 일자 눈썹, 선명한 쌍꺼풀, 오똑한 콧날,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환이었습니다. 아니, 준환의 19살 모습이었어요. 대학 입학하던 해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강철은 벽에 걸린 아들의 청년 시절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70평생 이런 두근거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지? 강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태연이요. 19살. 고등학생인데 포장마차에서 호떡 팔아요. 박태연. 19살. 할아버지. 하율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강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아니다. 괜찮아. 강철은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닮음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을까? 눈썹의 각도, 콧날의 높이, 입술의 모양, 심지어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까지 모든 게 준환이었습니다. 강철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신기하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철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율아. 강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거라. 할아버지가 확인해 볼게. 뭘 확인하시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혼자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하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강철은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장 실장, 지금 당장 서재로 오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3분 뒤 장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장성우 41살. 태평그룹 비서실장이자 강철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15년간 강철을 보좌하며 온갖 일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강철은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장성우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어요. 회장님, 이 청년이 도련님과 알고 있네. 강철이 잘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보게.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든 것. 신원, 가족관계, 출생지, 학교, 집 주소, 그리고 강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부모가 누군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게. 장성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의심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지만 강철은 화면 속 태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닮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똑같아. 장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도련님의 젊은 시절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태연, 19살. 고등학생이면서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판다고 하더군. 박태연. 장성우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해오게. 강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장성우가 나가고 강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의 정막이 귓전을 울렸어요. 강철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강철은 그 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태연, 19살. 준환과 똑같은 얼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강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 눈 속 어딘가에 박태연이라는 청년이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굽고 있겠죠. 준환과 똑같은 얼굴로. 강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태연은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오늘도 포장마차를 열어야 했어요.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대학병원 원무과. 여보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금자 환자 보호자님 맞으시죠? 이금자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업무적이고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재 미납 입원비가 230만 원, 추가 항암 치료비가 35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 2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퇴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원. 그 단어가 태연의 귓전을 때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알바를 3개나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 사흘 안에 200만 원.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은 13,000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재료비로 쓸 돈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8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또 병원이구나. 태연은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걸었습니다. 11년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8살 때 엄마가 같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옆집 할머니 금자가 어린 태연의 손을 잡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언제 나와요? 곧 나올게, 태연아.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날마다 창백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8살 아이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죽어간다는 걸. 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 키운다고 고생만 시켰어. 아니에요, 엄마. 나한텐 엄마가 최고예요. 태연은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죽지 마. 제발.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금자 할머니와 태연 단둘뿐이었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8살 아이는 엄마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얘야, 이제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랑 살자. 금자가 태연을 안아줬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태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할머니마저 같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중환자실 앞. 태연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78살. 한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태연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로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은 더 깊게 파였고 혈관이 잘 안 잡혀서 여러 번 찔렀는지 팔 여기저기 시퍼런 멍 자국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태연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금자는 눈을 떴습니다. 태연을 보자 희미하게 웃었어요. 태연아, 왔니? 목소리가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네, 할머니. 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태연을 안아주고 밥을 지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엄마가 죽은 뒤 울고 있던 8살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먹여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제가 꼭 치료비 마련할게요. 태연아. 할머니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안다. 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알바만 하는 거 병원비 때문이지? 아니에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병원도 없어서 산에서 약초 캐다 먹고 버텼는데 요즘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알겠더라.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정이야. 너하고 보낸 시간이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살아야 해요. 할머니까지 가시면 전 혼자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제도 할머니 발톱 깎아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주무셔서 못했잖아요. 등도 긁어드려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금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야, 내 엄마가 너 맡기고 갈 때 할머니한테 부탁했잖니.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우리 태연이 제발 잘 키워주세요. 할머니가 떠올렸어요. 병실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태연 엄마가 금자의 손을 붙잡고 했던 말.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까지 버텼어. 근데 이젠 너무 아파. 할머니. 태연이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떠날 때도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8살이라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손잡고 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알바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발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금자는 마른 손으로 태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결국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도 너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어. 내가 있었으니까. 할머니도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새벽에 폐지 줍는 게 힘들어도 집에 가면 내가 있으니까. 그럼 더 버티세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태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까지 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얘야.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지 마.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태연은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사흘 안에 11년 전 엄마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8살 아이가 원무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안 돼. 절대 안 돼.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대출 앱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대출이 안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일당 20만 원짜리 위험한 일들만 보였어요. 할머니만큼은 꼭 지킬 거예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포장마차로 가야 했어요.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태연은 눈물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8살 아이가 이제 19이 되어 또다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태연은 눈물을 닦으며 포장마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반대편 한남동 저택에서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하율은 태연을 찾아갔습니다. 하율이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 태연은 손님이 아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태연은 오뎅 국물을 가득 담아 종이컵에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돈은?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남은 국물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율은 알 수 있었어요. 국물 냄비는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고맙네. 고마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얼굴에 온기가 돌았어요. 하율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챙기는 태연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하율이 다가갔습니다. 오빠, 왔어? 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도 호떡 먹을래? 네.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 응? 아, 저분 자주 오셔. 추운데 국물이라도 드셔야 할 것 같아서. 태연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오빠, 착해요. 응? 뭐가? 돈 받지도 않고 나눠주잖아요. 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쑥스럽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하율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째였어요. 이제는 포장마차가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착해요? 하율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야. 그냥. 태연이 호떡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너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준다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지금도 엄마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응. 엄마가 못 본다고 해도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마음을 알았어요. 저도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울면 엄마가 슬퍼하시니까.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호떡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빠, 하율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요. 엄마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나긴 나는데 슬프지 않아요. 여기는 냄새도 따뜻하고 오빠도 웃고 있으니까. 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자주 와. 아니, 매일 와도 돼. 진짜요? 방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좋아. 내가 있으면 나도 덜 외로워. 하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 약속해요. 여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 아지트. 비밀 아지트? 네. 슬픈 일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하고 기쁜 일 있어도 여기 와서 나누는 거예요. 태연이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약속? 하율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작은 손과 굳은 살 박힌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날부터 포장마차는 정말 둘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율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태연에게 말했어요. 그림 그린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태연도 자신의 하루를 하율에게 들려줬습니다. 시험 본 이야기, 힘들었던 일, 재미있었던 손님 이야기. 고3 청년과 8살 아이. 나이도 다르고 사는 세상도 달랐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끈이 생겼습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위로였어요. 어느 날 하율이 물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요? 글쎄, 할머니 병 낫게 해드리는 게 꿈이야.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 저는 오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응? 착하고 따뜻한 사람요. 오빠처럼. 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하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미 따뜻한 아이야. 포장마차 불빛은 겨울밤마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작은 비밀이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장성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강철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나? 네, 회장님. 장성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태연 19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옥탑방 거주.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며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와 포장마차를 운영 중입니다. 가족은? 현재 보호자는 옆집 이금자 할머니입니다. 췌장암 말기로 서울대병원 입원 중이고요. 부모는?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수민 씨입니다. 순간 강철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민? 네. 하지만 장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1년 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강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다고? 네.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러졌고 이후 옆집 이금자 할머니가 태연을 맡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부는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도 이수민만 기재되어 있고요. 강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민이 죽었다니. 혹시 이수민이 우리 회사에 있던 내 전 부인 맞나? 확인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장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0년 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병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조사 자료에 첨부된 태연의 학생증 사진이었습니다. 준환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눈매는 수민을 닮았습니다. 회장님, 장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의 생년월일이 도련님이 15살 되던 해입니다. 이혼 직후로 추정됩니다. 강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9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39년 전 봄, 아버지 전수민이가 결혼하겠습니다. 29살의 강철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수민? 그 고졸 사무보조 말이냐? 구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네, 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 구 회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철아, 우리 같은 집안에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법은 없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하지만 강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됐어요.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단 주식 상속은 나중 일이다. 내 판단력을 지켜볼 것이니. 결혼식은 호텔 소연회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철의 가족들은 왔지만 축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수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수고했어라며 건조하게 인사만 했고요. 신혼집은 본체에서 떨어진 별채였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살아라. 며느리 교육이 필요하니.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민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수민 씨. 시어머니는 수민을 절대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름으로 불렀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다도 수업이 있으니 늦지 마. 네, 어머님.
그리고 내일은 사교 모임이 있으니 준비야. 옷은 내가 골라줄게. 아직 격식을 모를 테니. 미소는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이분이 강 회장 며느리세요? 네, 제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소개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 앞에 둘째를 꼭 붙였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재벌가에 시집 오시나 보네. 참 용기 있으시네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수민을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1년 뒤 준환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날만은 집안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강 회장도 처음으로 수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했네. 단 3글자였지만 수민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준환이는 본체에서 키워야겠다. 며느리. 아니, 이수민 너는 아직 교육이 덜 되었으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안 된다. 강가의 적장소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 내가 뭘 알겠니? 수미는 하루에 1~2시간만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허락할 때만. 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어요. 회사 일로 바빴고 집안 어른들과 정면 충돌하기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회장 되면 달라질 거야. 괜찮아요. 전 당신만 있으면 돼요. 수민은 그렇게 말했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하는 10살이 됐고 수민은 여전히 며느리가 아닌 이수민 씨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수민은 항상 맨 끝에 섰어요. 때로는 아예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머, 이수민 씨는 피곤하시대요. 우리끼리 찍죠.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이수민 씨, 설거지 좀 해주세요. 다른 며느리들은 손님 접대하느라 바쁘니 수민 혼자 부엌에서 일했어요. 찬물에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강철을 사랑했으니까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준환이 15살 되던 해 회사에서 산업 스파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서실 이수민의 컴퓨터에서 유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역시 그 여자였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야. 수민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철이 막았지만 강 회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증거가 있어. 이혼해. 당장. 회사 위기야. 그날 밤 강철은 별채로 수민을 찾아갔습니다. 수민아. 수민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45살.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세월과 고통으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 안 했어요. 전 정말. 나도 알아. 강철이 수민을 안으려 했지만 수민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않으시겠죠. 1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 없으니까요. 수민아, 그게 아니야. 됐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전 너무 지쳤어요. 15년 동안. 정말 지쳤어요. 수민아, 준환이는 당신이 키우세요. 저 같은 엄마보단 나을 테니까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수민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강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미안해.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철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장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미안하다. 15년 동안 한 번도 지켜주지 못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약했습니다. 집안 앞에서, 회사 앞에서 강철은 수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사건, 진범은 비서 오상진의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수민 씨는 결백했습니다. 강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결백했던 아내를 내쫓았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민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핸드폰 화면 속 태연을 봤습니다. 준환과 수민이 섞인 얼굴, 자신의 아들, 장 실장, DNA 검사 준비하게. 네, 회장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이번엔 우리 아들 꼭 지킬게. 겨울이 깊어갈수록 태연의 포장마차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였어요. 봉천동에 진짜 맛있는 호떡집 있다더라. 단골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호떡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다. 여기 또 올게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태연은 새벽까지 반죽을 준비하고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와 장사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할머니 병원비 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 태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고 있었어요. 아직 200만 원까지는 멀었지만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건너편 치킨집 사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저 애 때문에 손님이 반토막 났잖아. 창밖으로 태연의 포장마차를 노려봤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옆 떡볶이 가게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허가증도 없을 거야. 고등학생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어. 신고해야겠어. 미성년자 무허가 영업이잖아. 위생도 엉망일 거야. 길거리에서 대충 하는데 다음 날 아침 관악구청 위생과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천동 골목 포장마차, 무허가 영업신고, 위생상태 불량, 점검 요청합니다. 미성년자가 음식 장사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기름 냄새 때문에 피해 입고 있습니다. 팀장은 쌓인 민원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포장마차 민원이네. 요즘 이쪽 민원이 왜 이렇게 많아? 아무래도 같은 골목 상인들이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원 들어온 이상 확인은 해봐야지. 단속 일정 잡아. 언제로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장사 한창 할 때 가서 현장 확인하자.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 강철은 장성우가 가져온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검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샘플은 태연이 포장마차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샘플과 함께 검사 의뢰했고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 이틀 뒤면 나옵니다. 강철의 손이 떨렸어요. 이틀 뒤면 알게 됩니다. 태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그런데 회장님, 장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연의 포장마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구청에 허위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단속반이 나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질투로 보입니다. 무허가 영업, 위생 불량 등의 명목으로 막을 수 있나?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강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호떡을 굽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희망에 부풀어서 DNA 결과 나오면 직접 만나야겠어. 회장님, 태연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아니. 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해진 다음에 혹시라도 아니라면 그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거니까. 그날 저녁 태연의 포장마차. 오빠, 오늘도 손님 많았어요? 하율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응, 어제보다 더 많았어. 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러다 진짜 할머니 병원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쯤이면. 정말요? 다행이다. 하율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연은 호떡을 굽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단속반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남동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포장마차 위로 떨어졌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하늘에서 눈이 내리다 그쳤어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으며 골목길이 빙판처럼 미끄러웠습니다. 태연은 평소처럼 포장마차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아저씨, 호떡 2개요. 네, 금방 드릴게요.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태연은 손놀림을 빠르게 하며 호떡을 구웠습니다. 오늘 매출 좋네. 이러다 진짜 병원비.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로 하얀 차량 2대가 들어왔어요. 관악구청 위생과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공무원 4명이 내렸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손에는 서류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영업 허가증 있습니까?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미성년자시죠? 사업자 등록증은요? 없습니다. 하지만 위생교육 이수증은요? 그것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확인됩니다. 즉시 영업을 중지하시고 시설물을 철거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태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오늘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민원도 다수 접수됐고요. 지금 당장 중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포장마차로 다가왔어요. 호떡판을 보고 오뎅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찍어두세요. 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기요, 제발이요. 태연이 애원했습니다. 저 지금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 정리하시죠.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로 철거합니다. 안 돼요. 태연이 호떡 판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거 치우면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움직였습니다. 비켜주세요. 한 명이 태연을 밀쳤어요. 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태연이 다시 앞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공무원이 호떡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요. 제발. 태연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태연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미끄러운 빙판. 태연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갔어요. 쿵. 등이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옆에 있던 흙탕물 웅덩이로 몸이 처박혔어요.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오빠.
하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는 차에서 뛰어내려 태연에게 달려왔어요. 오빠 괜찮아요? 하율이 울먹이며 태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태연은 흙탕물에 젖은 채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호떡판을 치우고 오뎅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고등학생 애 단속당하네. 너무하는 거 아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애가 물에 빠졌잖아. 하지만 공무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포장마차는 해체됐고 장비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바닥에는 쏟아진 국물과 부서진 호떡 반죽만 남았어요. 영업 중지 명령서입니다. 벌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팀장이 서류를 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연은 그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흙탕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차량들이 떠났습니다. 골목에는 태연과 하율만 남았습니다. 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흙탕물에 젖은 채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하율이 울면서 태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병원비 납부 기한은 모레까지였습니다. 아직 100만 원도 채 모으지 못했어요. 이제 포장마차마저 없어졌습니다. 할머니.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흙탕물에 젖은 태연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이 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현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폭행이요? 저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태연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옷 그대로였어요. 오빠. 하율이 울부짖었습니다. 경호원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싫어요. 오빠 놔줘요.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 너머로 하율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어요. 밤 10시 봉천동 파출소. 태연은 조서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름? 박태연입니다. 나이는 19입니다.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 인정하나? 저는 안 했어요.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겠네. 일단 여기 앉아 있어. 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입원비 최종 납부 기한 1월 23일 오후 6시까지. 모레였습니다. 통장 잔고 83만 원. 부족한 금액 117만 원. 이제 포장마차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구하죠? 할머니.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 강철은 서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연이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장성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 폭행 혐의로 지금 봉천동 파출소에 있습니다. 강철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차대. 회장님, 그런데 뭔가 DNA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강철의 손이 멎었습니다. 결과가 지금 팩스로 받았습니다. 장성우가 서재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내 아들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년을 살아온 아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들. 수민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뒤 옆집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들. 수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민의 사진. 우리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혼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 실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파출소로 가네. 태연이를 데려와야 해.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어. 강철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신분이. 상관없어.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데려올 거야. 강철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19년 만에 처음 만나는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떨고 있었어요. 차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남동에서 봉천동까지 밤길을 달렸어요. 강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연아, 아빠가 간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마. 파출소 조서실. 태연은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내가 먼저 손 쓴 건 맞네. 하지만 저는 사정이야. 어쨌든 공무원 업무 집행 방해야. 일단 조서 작성하자. 그때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65 정도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인상의 남자. 강철이었습니다. 저, 누구시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강철은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흙탕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19살 청년. 준환과 똑같은 얼굴. 수민을 닮은 눈매. 자신의 아들. 저는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순간 조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은 멍하니 강철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박태연 군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호자란에 이금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친부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강철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친자 확률 99.99%. 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철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아들이었어요. 흙탕물에 젖은 옷, 떨리는 어깨, 그리고 준환과 수민이 섞인 얼굴. 태연아,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버지 없이 컸어요. 엄마랑 할머니만 있었고요. 알고 있다. 내 어머니는 이수민 씨 맞지?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나는 강철이다. 태평그룹 회장이고 내 어머니의 전 남편이었어.
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엄마의 전 남편? 그래. 우리는 40년 전에 결혼했고 15년 만에 이혼했다.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강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를 엄마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난 헤어졌어. 거짓말.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수민이는, 내 어머니는 혼자 너를 낳았어. 혼자 키웠고, 강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DNA 검사라는 게 진짜예요? 강철이 서류를 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피검사자 1 강철 의뢰인, 피검사자 2 박태연 대상자, 친자 확률 99.99%.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래. 강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태연아, 나는 오지 마세요. 태연이 소리쳤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어요? 8살 애가 엄마 손잡고 올 때 어디 있었냐고요? 강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 키우느라 폐지 주울 때 어디 있었어요? 전 매일 굶으면서 컸어요. 겨울엔 난방도 안 되는 옥탑방에서 떨면서 혼자 울었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왜 안 찾아왔어요? 왜 이제 와서 DNA 검사 같은 거 하면서 나타나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69살 노인이 태평그룹 회장이 파출소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다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태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아빠 없이 컸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전부였어요. 태연아, 혈연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할머니 손자였고 엄마 아들이었어요. 회장님은 제 인생 어디에도 없었어요. 강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뭐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시려고요? 태연이 일어섰습니다. 전 괜찮아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태연아, 제발. 경찰 선생님. 태연이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전 조사 다 받았어요. 이제 가도 되죠? 응. 일단 집에 가서 연락 기다려. 태연은 강철을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연아. 강철이 뒤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할머니 병원비 내가 낼게. 뭐든지 도와줄게.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돈으로 해결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역시 재벌이시네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전 구걸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삶 살 거예요. 회장님도 회장님 삶 사세요. 태연아. 하지만 태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만난 아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철은 눈 속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9평생 처음 흘리는 오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병원. 강철은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성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준비가 될 리가 없지.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 그분을 배워야 해.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버린 아들을 키워준 은인.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링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침대에 이금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78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을 그 손이 지금은 링거 바늘에 찔려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강철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십니까?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어요. 저는 강철입니다. 태평그룹 회장이고요. 강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태연이 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연이, 아버지?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놀라움 그리고 원망이 섞인 눈빛. 네. 뒤늦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강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69살 노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태평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 지금 한 평범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를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수민이를, 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제가 아들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당신도 힘드실 텐데 우리 아들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69평생 쌓아온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아들을 버린 한 남자로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고개를 드세요. 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민이가 얼마나 좋은 앤데.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혼자 고생하게 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앤 임신한 몸으로 공장에서 일했어요. 서서 12시간씩 애배에 든 채로. 할머니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을 때 의사가 그랬어요. 이러다 애랑 엄마 둘 다 위험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그 앤 일 그만 안 뒀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태연이 낳아야 했으니까. 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연이 낳던 날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 강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 낳고 사흘 만에 또 일터로 나갔어요. 산후조리도 못하고 전 물리면서 일했어요. 할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겨울엔 난방도 안 되는 옥탑방에서 애 업고 덜덜 떨면서 혼자 울었어요. 몰래 수민아, 미안해, 미안해. 강철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태연이 6살 때 수민이가 쓰러졌어요. 폐암이었죠. 병원비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애 죽어가면서도 태연이 걱정만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할머니, 부탁드려요. 태연이 잘 키워주세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수민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게 수민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강철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전 그 약속 지켰어요. 12년 동안 제 손자처럼 키웠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에 폐지 주우러 다니고 막노동 하면서 태연이 학교 보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겨울엔 태연이 옷 없어서 제 옷 잘라서 만들어 입혔어요. 밥 굶을 땐 제가 굶고 태연이한텐 먹였고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 앤 잘 컸어요. 착하게, 씩씩하게, 엄마 닮아서 따뜻한 애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못 지켜줘요. 힘이 없어요. 할머니가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이는 나보다 더 오래 버티는데 이젠 지쳐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철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태연이가 당신을 받아들일까요? 평생이 걸려도 우리 아들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금빛 장학재단. 태연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꿈을 잃지 않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수민이가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치료비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충분해요. 태연이 아버지 찾은 거 봤으니까. 강철은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뼈만 남은 하지만 태연을 키워낸 그 귀한 손을.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우리 수민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에는 링거 소리만 고요히 울렸습니다. 사흘 뒤 태연의 옥탑방.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 저예요. 하율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하율이 계단을 올라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혼자 왔어? 네.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하율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을 둘러봤어요. 깨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살았어요? 응. 태연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며칠째 씻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어요. 하율이 태연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태연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오빠, 할아버지가 매일 우세요. 어제는 서재에서 오빠 사진 보시면서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우셨어요.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태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미쳤었다. 돈이 뭐라고. 아내도 못 지켰고 아들도 못 지켰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막 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 꺼내서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 태연이는 내가 꼭 지킬게. 이번엔 꼭. 그러시면서 사진에다가 절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바닥에 이마대고 절을.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오빠가 안 오니까 할아버지가 병이 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쓰러지신다고. 그게 뭐가 달라져?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으면 지켜줬어야지. 엄마 혼자, 저 혼자 추운 겨울에 떨면서 살 때 어디 있었는데요? 하율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습니다. 오빠, 저도 엄마 아빠 없잖아요.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율이 훌쩍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계셔서 조금 덜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율아, 잘 잤니? 물어봐 주시고 학교 다녀오면 우리 하율이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시고 태연이 하율을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 묻어나는 외로움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오빠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오빠는 아빠 동생이래요. 그럼 제 삼촌이고요. 하율이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저 삼촌 처음 생겼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율아, 오빠, 할머니 병원 갔어요? 아니. 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서워서 못 갔어. 엄마 떠날 때처럼 할머니도 날 두고 가실까봐. 그 생각만 하면 숨이 안 쉬어져서. 오빠. 하율이 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아지고 계세요. 진짜예요. 뭐? 할아버지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면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 다 모셔오셨어요.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랑 미국에서도 유명한 박사님 오셨대요.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고 엄청 비싼 신약이래요. 한 번 맞는데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다. 할머니 살리는 게 먼저다 그러시면서. 진짜야? 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종양이 줄어들고 있대요.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희망이 보인대요. 할머니도 밥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고. 할머니가 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매일 오빠 찾으세요. 우리 태연이는 언제 오나?
보고 싶다. 그러시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매일 물어보신대요. 나 지금 갈 수 있어? 할머니 만나러 갈 수 있어? 당연하죠. 할아버지 차 아래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가요. 하율이 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오빠 사진 보면서 내 아들이다. 내 피부치다. 수민이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그러시면서 매일 사진에다가 말 걸어요.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난 무서워. 뭐가요? 가족이라는 게 무서워. 엄마도 떠났고 할머니도 아프시고 또 혼자 남을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까봐. 안 떠나요. 하율이 태연을 꽉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있는 힘껏 안았어요. 저 안 떠날게요. 할아버지도 이제 오빠 지킬 거예요. 할머니도 이제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오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태연은 하율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살 아이의 작은 품에서 19 청년이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 하율아. 삼촌이 너무 못났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못났어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한참을 울던 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만나러 가요.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래, 가자. 하율이 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 골목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문이 열리고 강철이 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 10년은 늙은 얼굴이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연과 강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연아. 강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 수민이 아들. 강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재계 거물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일어나세요. 태연이 강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태연아, 이제라도 아빠가 지킬게. 내 엄마 못 지킨 죄 평생 갚으며 살게.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강철이 무너졌습니다. 서럽게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병원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럼 가자.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셋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하율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태연의 왼손, 강철의 오른손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작은 아이의 말에 두 남자가 동시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겨울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연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태연아. 우리 태연이. 할머니. 태연이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예전보다 따뜻했어요. 링거 자국은 여전했지만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태연이 할머니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뒤에서 강철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율이 강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 태연이 얼굴 보니까 더 나을 것 같구나.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생기고 조카도 생기고 가족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네 사람은 그렇게 병실에서 오래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병실을 환하게 비쳤어요. 1년 뒤 봄, 서울 외곽 보육원 마당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호떡 나왔습니다. 줄 서세요. 태연이 이동식 푸드트럭 앞에서 호떡을 건네고 있었어요. 20살이 된 청년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삼촌, 저요. 하율이 아이들 사이로 뛰어왔습니다. 9살이 된 하율은 키도 훌쩍 자라고 뺨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 하율이도 먹어야지. 태연이 호떡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맛있어요. 삼촌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마당 한쪽에서 강철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장성우가 다가왔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 가세. 저 모습 좀 더 보고 싶어. 강철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1년 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태연은 강철과 함께 금빛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아픈 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재단. 태연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에게 호떡을 나눠줬습니다. 예전 그 포장마차의 따뜻함을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태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이 돌아봤어요. 휠체어에 앉은 이금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강철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요. 할머니. 태연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완치는 아니었지만 면역 항암 치료 덕분에 종양이 사라졌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우리 태연이 오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할머니가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통통해진 손이었습니다. 강철이 좋은 음식, 좋은 약으로 보살핀 덕분이었죠.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아침에 산책도 했단다. 정말요? 대단하세요. 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철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아, 할머니 모시고 저택으로 오지 않겠니? 방도 넓고 간병인도 있고. 회장님. 할머니가 강철을 불렀어요. 1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강철을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전 제 집이 편해요. 태연이도 가끔 오고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태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저기, 우리 사진 찍을까요? 셋이서. 그래, 찍자. 하율이 핸드폰을 들고 달려왔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사람이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고 강철이 옆에 섰어요. 태연이 할머니 뒤에서 손을 얹고 하율이 강철 옆에 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특별히 만든 호떡 드릴게요. 태연이 푸드트럭으로 돌아가 호떡을 구웠습니다. 각 구운 호떡을 할머니께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호떡? 고맙다, 우리 태연이. 할머니가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거니까요. 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강철이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민아, 보고 있니?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랐어. 이제는 내가 지킬게. 평생 지킬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마당에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호떡 굽는 소리, 그리고 가족의 대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